한적한 국도변 옆으로 넘어진 웨딩캣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다. 휘발유 냄새와 함께 금속이 녹아 휘어지는 소리가 권도윤의 코를 찔렀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 채는 그의 약혼녀 한채린이 타고 있었다. 1시간 후면 그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설 여자였다. 오늘이 바로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RK그룹의 젊은 CEO이자 새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 아들을 둔 싱글 대디 권도윤. 그는 마침내 행복이 자신에게도 미소 짓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의 지옥이었다. 탐욕스러운 불길이 차체를 핥고 있었고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린이 정신을 잃은 채 쇠사슬에 손목이 묶여 운전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도윤은 자신의 차 문을 박차고 불타는 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권도윤은 38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RK그룹을 이끄는 냉철하고 능력 있는 CEO였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는 어린 아들 민준이를 홀로 키우며 일에만 매진해왔다. 그의 삶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런 그에게 한채린이라는 여자는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건축가였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채린은 민준이에게도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민준이 역시 그녀를 무척 따랐다.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라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식 당일 도윤은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약속된 예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새엄마가 될 채린에 대한 기대감을 제잘거렸고 도윤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변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약혼녀 채린이 타고 있을 웨딩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채린이 갇혀 있었다. 안 돼, 채린 씨. 도윤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불타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온몸을 덮쳤고 매캐한 연기가 그의 눈과 코를 자극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채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도윤에게 들리지 않았다. 차량 내부는 이미 화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독 가스가 자욱했다. 채린은 정신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검게 그을려 군데군데 불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한쪽 손목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운전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였다. 채린 씨, 정신 차려요, 채린 씨. 도윤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자신의 차에서 비상용 공구함을 가져와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튼튼했고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져 갔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차량 내부 온도는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젠장 제발 끊어져라.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쇠사슬 절단기를 내리쳤다. 그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땀과 연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체린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함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쇠사슬이 끊어졌다. 도윤은 재빨리 체린을 차 밖으로 끌어냈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마자 차량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차량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체린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매우 가빴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알렸다.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고 체린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도윤 역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진술했고 반드시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어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수거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차량 방화 및 살인 미수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윤은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비서에게 맡기고 곧바로 체린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체린은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는 그녀가 심각한 화상과 함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윤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체린의 곁을 밤새도록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체린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인 것일까? 단순한 원한 관계일까? 아니면 그의 사업과 관련된 음모일까? 아니면 체린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도윤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추측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체린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이미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한체리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전신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권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체린의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경미한 화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 수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현장은 이미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증거가 소실된 상태였고 범행 현장이 외딴 국도변이었던 탓에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된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차량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체린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고강도 합금 사슬이라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절단기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재질이었고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는
차량 화재의 원인이 단순한 엔진 과열이나 누전이 아니라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고의적인 방화라는 점이었다. 범인은 차량 나외부에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체린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주한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었다. 이건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킬러의 소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 강 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도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이것이 전문 킬러의 소행이라면 그 배후에는 거대한 조직이나 인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윤은 자신의 모든 사업 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되짚어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이나 체린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RK그룹의 CEO로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살인 미수로까지 이어질 정도의 극단적인 원한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한채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도윤은 자신이 약혼녀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지만 가끔씩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슬픔이나 불안감을 읽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채린 씨에게 혹시 숨겨진 과거라도 있는 걸까? 도윤은 경찰에게 채린의 신원과 과거 행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도 비밀리에 채린의 주변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경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야만 했다. 며칠 후 체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특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도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다시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도윤 씨, 무서워요.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체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윤은 차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안심시키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낼 것이라고 약속할 뿐이었다. 경찰 수사와 도윤의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주변 인물들 중에서 뚜렷한 용의자를 찾아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체린의 직장 동료들 중 몇몇이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체린은 뛰어난 건축 설계 실력으로 회사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는 체린의 가족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했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재혼한 새어머니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체린은 그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윤의 R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최근 체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들은 체린을 이용하여 R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심지어는 그녀를 인질로 삼아 도윤을 협박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도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음모일까?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건들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
그는 어떤 가설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병실에서 체린의 곁을 지키며 낮에는 사건의 단서들을 찾아 헤맸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체린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묻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린이 입원한 병실로 의문의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었다. 꽃바구니 안에는 쾌유를 빕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병문안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동영상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동영상에는 한 남자가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바로 RK그룹의 경쟁사인 MJ 테크놀로지 박 사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다름 아닌 체린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체린을 이용하여 RK그룹의 신기술을 빼돌리고 도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린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내던질 뻔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동영상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냉혹한 진실. 그것은 이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USB 메모리 속 동영상이 남긴 충격은 권도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자신의 약혼녀 한채린의 아버지가 경쟁사 사장과 결탁하여 RK그룹의 신기술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깊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채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가슴을 칠 뿐이었다.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도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한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체린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체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윤 실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발견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알리고 MJ 테크놀로지 박 사장과 한 회장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업들을 함께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뒷조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병원 측에 특별히 부탁하여 체린의 병실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그는 더 이상 체린을 혼자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체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사건 당시의 기억은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고 낯선 사람을 보면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곁을 밤낮없이 지키며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회복이었으니까. 도윤 씨, 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다쳤는지,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요. 너무 무서워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체린 씨. 다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의 체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한편 윤 실장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박 사장과 한 회장이 과거 몇 차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다. 또한 그들이 최근 RK그룹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 체린을 이용하려 했다는 심증도 굳어져 갔다. 체린이 건축가로서 RK그룹의 신사옥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님, 아무래도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체린 아가씨를 단순한 미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통해 RK그룹의 기술을 빼내고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을 아가씨에게 뒤집어 쓰이우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아가씨가 말을 듣지 않자 아예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음 계획을 지시했다. 윤 실장,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방심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해.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것이 있어.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체린 씨가 그들의 음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녀의 과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도윤은 체린의 과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학창시절,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경력까지. 그는 체린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외로운 그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그늘 속에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체린이 졸업한 대학교 건축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그녀의 졸업작품과 성적 증명서를 열람했고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 건축가들을 만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체린은 대학 시절부터 천재적인 건축 설계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졸업 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시기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체린이 과거 아버지 한 회장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할 뻔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상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그 결혼은 한 회장의 사업 확장을 위한 정략적인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체린은 그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큰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어쩌면 그때의 일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병원에서 체린을 간호하던 도윤은 그녀의 잠꼬대 속에서 뜻밖의 단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푸른 나비라는 알 수 없는 단어를 되뇌었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푸른 나비, 그게 대체 뭐지? 도윤은 직감적으로 그 푸른 나비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윤 실장에게 푸른 나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윤 실장은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푸른 나비는 과거 한 회장이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이름이었고 그 사이트는 몇 년 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폐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한 회장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린이 과거 아버지의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법적인 사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려 했지만 한 회장의 방해로 실패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아버지와 더욱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RK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는 체린을 제거하여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체린은 단순히 그들의 음모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다. 도윤은 엄청난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체린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체린을 보호하고 이 모든 추악한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도윤과 체린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병원 안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검은 손길이 병원 내부까지 뻗어 있을지도 몰랐다. 도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체린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방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체린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길고 험난한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숨겨진 과거와 감춰진 적들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해야만 했다. 권도윤은 한채린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윤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요새였다. 도윤은 체린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에도 체린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끔찍했던 사고의 충격과 기억 상실로 인해 극도의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다. 도윤은 그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도윤 씨,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머릿속이 하얘요. 너무 두렵고 답답해요.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체린 씨.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굳건한 믿음은 체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간헐적으로 푸른 나비라는 단어와 함께 아버지 한 회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들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한편 도윤은 윤 실장과 함께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방역 준비에 착수했다.
그가 병원에서 입수한 USB 동영상 파일은 그들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하고 조직적인 검은 세력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치밀한 증거들이 필요했다. 도윤은 과거 R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총괄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푸른 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연결고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하게 되었다. 푸른 나비는 단순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수년간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이었고 그 자금의 일부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체린의 어머니, 즉 한 회장의 전 부인이자 과거 푸른 나비의 실제 운영자였던 인물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럴 수가. 체린 씨 어머니까지. 도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체린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죽음 역시 이 거대한 음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렇다면 체린은 단순히 아버지의 악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일 수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도윤이 마주하게 된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체린에게 알려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로는 이 엄청난 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단 자신만의 힘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한 회장과 박 사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후에 그때 가서 체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 회장과 박 사장 측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필사적으로 도윤과 체린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도윤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정보를 캐내려 했다. 심지어는 RK그룹 내부에 자신들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밤 안전가옥 주변에 정체 모를 괴한들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도윤과 윤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과 경호 인력들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검찰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윤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도윤 역시 동의했다. 그는 체린에게 모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녀의 동의를 얻어 함께 안전가옥을 빠져나와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 그들의 뒤를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바짝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보낸 마지막 자객들이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고 도윤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검찰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함정이었다. 박 사장 측에서 매수한 듯한 일부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악의적인 질문들을 퍼부으며 혼란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증거 자료들의 일부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며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에 폭로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들은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이 저지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비자금 조성 탈세,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검찰에 제출하고 그들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도윤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엄청난 스캔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더 끔찍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권도윤이 검찰청 앞에서 터뜨린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RK그룹 권도윤 대표와 그의 약혼녀 한채린 건축가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TY그룹 한지원 회장과 MJ테크놀로지 박진성 사장의 추악한 커넥션.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한때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검찰은 권도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수사망은 점점 더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특히 과거 푸른 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그들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반전시키려 시도했다. 또한 권도윤과 한채린을 제거하기 위한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권도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먹잇감이 아니라 교활한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냉철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윤 실장과 함께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허를 찌를 방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대표님 한 회장과 박 사장이 최근 해외의 유명 해결사 조직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대표님과 체린 아가씨를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혼자 움직이시거나 경우 없이 외출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윤 실장의 보고는 심각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알겠네, 윤 실장. 그들이 미끼를 물었군.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펼칠 시간이 된 것 같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을 한꺼번에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한채린이었다. 채린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도윤의 극진한 간호와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대신 속죄하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위험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에는 한채린이 극비리에 해외로 출국하여 요양을 떠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것은 도윤과 채린이 한 회장과 박 사장을 유인하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였다. 그들은 채린이 해외로 떠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채린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동시에 도윤에게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채린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자신들의 수하들을 잠복시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윤과 채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채린은 공항으로 향하는 대신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고 공항에는 그녀와 외모가 비슷한 대역이 나타나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그 사이 도윤과 윤 실장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비밀리에 접선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전 당일 밤 서울 시내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한 회장과 박 사장은 자신들의 충복 몇 명과 함께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불법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 그리고 거액의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도피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호텔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도윤과 윤 실장,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지원 씨, 박진성 씨, 당신들을 증거인멸 및 해외 도피 시도, 그리고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회장과 박 사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었다. 그들의 오랜 악행과 탐욕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셔이 되고 만 것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도윤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채린을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채린 씨 많이 무서웠죠? 아니에요, 도윤 씨. 당신과 함께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채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며칠 후 검찰은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RK그룹과 MJ테크놀로지 역시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도윤과 채린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먹잇감이 사냥꾼이 되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통쾌한 방역.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온 두 사람 권도윤과 한채린이 있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뉴스의 시작에 불과했다. 권도윤이 검찰에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들은 그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 행각들을 낱낱이 담고 있었고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푸른나비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단순한 도박 자금 조성을 넘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비밀 정보 수집의 창구 역할까지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많은 불법적인 이권을 챙겼으며 그들의 검은 커넥션은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한채린의 어머니 고인이 된 한 회장의 전 부인이 푸른나비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사실 또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남편의 강압과 폭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지만
동시에 몰래 그들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며 언젠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딸 체린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려 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역시 이러한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 회장과 박 사장 측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체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고통 속에서 살다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고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지원 회장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권도윤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못다한 복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도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굳게 다짐했다. 권도윤은 체린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남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RK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냉철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고 그의 지휘 아래 윤 실장을 비롯한 RK그룹의 핵심 인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한 회장과 박 사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조계 인맥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해 권도윤과 체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시도했다. 심지어는 해외로 도피한 킬러 조직에게 다시 한번 거액의 자금을 보내 권도윤과 체린을 암살하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밤 도윤과 체린이 머물고 있던 안전가옥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이 보낸 마지막 자객들이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고 도윤은 체린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체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체린이 간밤의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해낸 푸른 나비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작은 오르골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르골 안에는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범죄 계획과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체리는 즉시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도윤은 괴한들을 따돌리고 오르골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한 작전을 감행해야 했다. 오르골은 체린의 옛집, 지금은 한 회장의 수하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R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과 함께 체린의 옛집으로 잠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잠입과 격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그는 수많은 위험을 뚫고 오르골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은 한 회장과 박 사장의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우 엑사이라티엡 티오세 키엔반소 치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체린의 어머니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도윤과 체린의 목숨을 건 사투. 다음날 권도윤은 검찰에 마이크로칩을 제출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도윤과 한채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권도윤은 RK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약혼녀 한채린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와 인간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RK그룹의 새로운 CEO로는 윤 실장이 추대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권도윤의 곁을 지키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앞으로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권도윤과 한채린에게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서로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었다. 한지원 회장과 박진성 사장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후 권도윤과 한채린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채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끔찍했던 사고의 후유증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권도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어린 아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기억들도 서서히 되찾아갔다. 특히 어머니가 남긴 오르골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 한지원 회장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권도윤은 약속대로 RK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는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회사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의 행복과 평범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약혼녀 채린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RK그룹의 새로운 CEO로는 그의 오랜 신보기자 능력을 인정받은 윤 실장이 추대되었고 그는 도윤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도윤과 채린 그리고 민준이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푸른 잔디밭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집이었다. 도윤은 직접 정원을 가꾸고 민준이와 함께 나무 위에 작은 오두막을 만들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채린 역시 과거에 화려했던 건축가로서의 삶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조각품들을 만들며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채린의 몸과 마음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과거에 화려했던 약혼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호텔이나 수많은 하객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집 앞마당에서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을 초대하여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언약식을 가졌다. 결혼식 날 채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다나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민준이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들꽃 화관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준이는 귀여운 턱시도를 입고 두 사람의 결혼 반지를 전달하는 꼬마 신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주례는 도윤과 채린이 함께 존경하는 과거 채린의 어머니와도 인연이 깊었던 한 노신부님이 맡아주셨다. 신부님은 두 사람이 겪어온 시련과 사랑 이야기를 언급하며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을 이겨내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감동적인 축사를 전해주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길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고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앞으로 두 사람의 삶에 축복과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윤과 채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감미로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미래라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촐한 피로연을 즐겼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도윤과 채린은 그런 민준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채린 씨, 오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채린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자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충격적인 음모와 배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평범하고 소박하겠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물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게 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찬란하게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차가운 종소리가 텅 빈 역사를 울렸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던 신은하는 몽롱한 정신으로 서둘러 열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 따뜻한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자신이 반대 방향 도시에 낡고 낯선 동네로 향하는 열차에 잘못 올라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열차 안의 공기는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를 마감하는 몇몇 승객들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객차 구석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땀과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한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은하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져가는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양심에서 비롯된 이 행동이 자신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은하는 27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흘러갔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잠들기 바빴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왔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차가운 무관심과 이기심에 지쳐가고 있기도 했다. 오늘도 그녀는 12시간이 넘는 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피곤함에 지쳐 잠시 졸았던 탓일까? 그녀는 자신이 타야 할 열차를 놓치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싣고 말았다. 낯선 노선, 낯선 풍경.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열차는 출발한 후였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다음 역에서 내려 다시 돌아갈 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바로 그때 객차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중년의 한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으며 호흡은 매우 가빠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응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의 남루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행색을 보고는 그저 술 취한 노숙자이거나 위험한 사람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할 뿐이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은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열차 안의 공기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도시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업적 사명감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으로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은하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은하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맥박은 매우 불규칙했고 호흡은 거의 멎기 직전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여기 심장 제세동기 없나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은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남자의 가슴을 압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겉모습이나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 앞에는 그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적처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고 은하의 외침을 들은 영무원들이 달려와 119 구급대를 부르는 등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자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남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은하는 그가 실려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 역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나 인연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전 구해낸 남루한 차림의 그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거대 금융그룹 K-파이낸셜의 회장이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해 가끔씩 평범한 서민으로 위장하는 괴짜 백만장자 한지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한지혁은 자신을 구해준 젊은 간호사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응급처치를 하다가 흘린 듯한 낡고 빛바랜 작은 손수건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SEE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윤 실장, 당장 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아내게.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지혁은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이름은 아마도 운명일지도 몰랐다. 잘못한 지하철이 그들을 운명의 궤도 위로 올려놓은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를 구한 그날 밤 이후 신은아의 일상은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쁘고 고된 나날을 보냈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 편의 강렬한 영화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잊으려 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의 학비,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27의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병원 야간 근무 외에도 쉬는 날이면 식당 서빙이나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은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병원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이 정도는 끄떡없어. 동생 녀석 졸업할 때까지만 고생하면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 은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했다. 그녀는 가끔씩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는 괜찮을까? 병원 치료는 잘 받고 있을까?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행색을 생각하면 아마도 변변한 보호자 하나 없이 외롭게 병상에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그의 응급실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실. 한지혁은 퇴원 후 다시 차갑고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젊은 간호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던 그녀의 작지만 단단했던 손길까지.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돈과 권력의 논리로만 세상을 살아왔다. 그는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해,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돈과 지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고 곁에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가끔씩 평범한 서민으로 위장하여 거리를 떠돌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함께 동시에 예상치 못한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할 때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여자, 신은하.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떠올렸다. 윤 실장, 아직도 그 사람 못 찾았나? 지혁이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해당 지하철 노선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 기록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SEH라는 이니셜 외에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윤 실장의 보고에 지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의 감정을 넘어 그의 메말랐던 마음에 싹튼 새로운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지역의 단호한 명령에 윤 실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젊은 간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지역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K-파이낸셜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이 총동원되었고 윤 실장은 최고의 탐정팀까지 고용하여 SIEH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간호사 명단을 대조하고 지하철 CCTV에 찍힌 그녀의 희미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몽타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는 그날 밤의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었고 그녀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가 누군가에 의해 익명으로 모두 완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남동생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은하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전 자신에게 걸려왔던 낯선 번호의 전화를 떠올렸다. 자신을 장학재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 몇 가지를 묻던 전화였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확인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행운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은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이 바로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남루한 차림에 그 남자 한지혁 회장이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조금씩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을 까맣게 잊은 채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상을 다 뒤지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재회는 또 어떤 새로운 운명의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다. 신은아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은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의 학비 걱정도 덜게 되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작은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근무 외에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향기로운 꽃들을 만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후원자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 파이낸셜 그룹의 한지혁 회장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 SEH라는 이니셜의 손수건 주인인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고의 탐정팀과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지하철 CCTV 영상은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그녀가 남기고 간 손수건 외에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혁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으며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주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 윤 실장, 아직도인가? 지혁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단서가 부족해서 최선이라는 말은 결과로 증명하는 걸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지역의 단호한 명령에 윤 실장은 다시 한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절박하고 감정적으로 보였다. 윤 실장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해당 지하철 노선과 시간대에 하차한 모든 승객들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고 동시에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다주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은하가 남기고 간 낡은 손수건의 재질과 자수 기법을 분석하여 그것을 제작했을 만한 곳을 역추적해 나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잡혔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독특한 자수 기법이 몇 년 전 문을 닫은 작은 수공예 공방에서만 사용되었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방의 주인이 바로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신은아의 어머니였다는 사실까지.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이름은 신은하. 27, 현재 서울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를 받는 순간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그녀를 찾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녀의 주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 가장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익명으로 그녀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주고 동생의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혁은 윤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물이 그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잘했네, 윤 실장.
아주 잘했어. 지혁은 처음으로 윤 실장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녀와 재회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환자로 위장하여 그녀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지혁은 평소와 다른 수수한 옷차림으로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가벼운 복통을 호소하며 접수를 했고 잠시 후 진료실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신은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였다. 피곤에 지친 기색은 여전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그녀의 눈빛과 손길에서는 따뜻함과 프로페셔널함이 묻어나왔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분?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바로 자신이 얼마 전 목숨을 구해준 그 노숙자 아저씨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의 깔끔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어젯밤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은하는 능숙한 솜씨로 그의 혈압을 재고 천을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을 때마다 지혁은 짜릿한 전율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진료를 마친 후 지혁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간호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차나 한 잔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선량해 보이는 인상과 진심 어린 눈빛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지혁은 자신이 얼마 전 지하철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은하와 같은 훌륭한 의료진 덕분에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애둘러 칭찬을 늘어놓았다. 은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 역시 그날 밤 지하철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혁은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고 은하 역시 그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다가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 앞에 나타난 새로운 인연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리고 언제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카페에서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이후 한지혁과 신은하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 지혁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 김진우라는 가명으로 그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선물 대신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허름하지만 맛있는 동네 떡볶이집을 찾아가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은하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비록 평범한 회사원일지라도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은하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고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워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은하의 생일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평범한 남자 김진우로서 그녀에게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목걸이, 선물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맨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고 그들은 지혁을 발견하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바로 K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셨습니까? 임원들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지혁에게 인사를 했다. 은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그들이 지금 눈앞에 김진우 씨를 향해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이란 말인가? 아, 강전무. 오랜만이군. 여기는 어쩐 일인가? 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애써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은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 씨, 아니 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의 정적을 갈랐다. 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K파이낸셜 그룹의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K파이낸셜 그룹을 이끄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 한지혁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지고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지금 은하의 눈앞에 있는 남자 김진우와 똑같았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거대 금융그룹의 회장 한지혁이었으며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 즉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장학금 문제 해결, 역시 모두 그의 소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치자 그녀는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한 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재미 삼아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건가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은하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내가 당신을 속이려 했던 건 아니에요. 나는
지혁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해명하려 했지만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가 버렸다. 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은하는 밤새도록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거짓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서울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신은하 씨,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내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지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고 애원했다. 은하는 그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그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게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제발 내 진심을 믿어줘. 지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차갑고 오만했던 그가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 역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역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지난 시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안난과 수혜자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배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울역에서의 극적인 재회와 화해 이후 한지혁과 신은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서로의 신분을 속이거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평범한 연인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혁은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은하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지혁이 K-파이낸셜 그룹 내부에 거대한 부정부패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세력들은 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신은하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지혁이 위장신분으로 거리를 떠돌았던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자신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심지어는 지혁을 몰아내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까지 품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2인자이자 지혁의 숙부인 한상진 부회장이 있었다. 한상진 부회장은 겉으로는 지혁을 위하는 척하며 그의 곁을 지켰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룹의 모든 정보를 빼돌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혁이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상진 측에서 보낸 사람이 그의 약에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하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지혁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한 상황과 한상진의 검은 속셈에 대해 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신해 있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요, 지혁 씨.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나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비록 내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함께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을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작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한상진 부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은하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상진 측근들의 건강 상태나 약점을 파악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도왔다. 특히 은하의 따뜻하고 친화력 있는 성격은 의외의 곳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한상진의 비서나 운전기사 등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상진 부회장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지혁과 은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문제 삼으며 지혁이 회사 일은 뒷전이고 연애에만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은하의 신변을 위협하며 지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은하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그녀에게 의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그들의 일상은 다시 한번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상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한상진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그가 모든 비자금을 한 곳에 모으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순간을 덮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작전 당일 지역은 한상진이 제안한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상진 소유의 외딴 별장이었고 안에는 그의 충복들과 함께 그동안 그가 모아온 모든 비자금과 비리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상진은 지역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불태워버릴 계획이었다. 별장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談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혁아, 네가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한상진은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을 조롱했다. 숙부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이 회사가 숙부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개냐. 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 네 애비만 아니었다면. 한상진은 분노에 차 소리쳤고 마침내 자신의 수하들에게 지혁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신은하가 있었다. 그녀는 지혁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경찰과 공조하여 이 모든 상황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다시 한번 지역을 구한 것이었다. 한상진과 그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 역시 압수되었다. K 파이낸셜 그룹을 뒤흔들었던 길고 길었던 암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역과 은하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은하 씨, 당신이 또 나를 구했군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니에요, 지혁 씨.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친절은 시험을 받았고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그 이상임을 증명해 보였다. 한상진 부회장의 극적인 체포 이후 K 파이낸셜 그룹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였다. 그룹의 2인자이자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의 몰락은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한상진과 연루되었던 수많은 임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룹 내부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한지혁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한상진의 잔존 세력들을 척결하는 동시에 흔들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직원들은 조금씩 그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신은하는 그런 지역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지역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역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하는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있었던 첫 만남부터 시작하여 한상진의 위협과 납치 미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상진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한상진 측 변호인단은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녀와 지혁의 관계를 문제 삼거나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인신공격적인 질문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때로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혁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증인은 한지혁 회장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증언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고 겪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과 그가 한상진 부회장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인은 과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지혁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랑이 돈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랑했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감정일지도 모르겠군요. 은하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한상진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앞에서 주눅들던 과거의 신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한상진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한상진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에게 협력했던 모든 이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K 파이낸셜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지역과 은하는 비로소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씻어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은하씨, 이제 우리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지역씨.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잖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혁은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어둠과 고독이 그녀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신은하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지하철에서 세상의 모든 무관심 속에서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평생 내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지역의 진심 어린 청혼에 은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해변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못한 지하철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종착역에는 분명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한 지역의 낭만적인 청혼 이후 신은하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남자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눈부신 미래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상진 부회장을 비롯한 K 파이낸셜 그룹의 모든 부정부패 세력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후 한 지역은 그룹의 모든 것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비리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개혁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방식은 재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K 파이낸셜 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은하는 더 이상 병원 응급실에서 고된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지역은 그녀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었다. 그녀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플로리스트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지역이 선물해준 작은 유리 온실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지역과 함께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된 그 지하철 노선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약을 맺었다. 결혼식에서 지혁은 은하를 위해 특별한 축가를 불렀다. 그것은 전문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노래였다. 그의 감미롭고 진심 어린 노랫소리는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은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에 화답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철 안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당신은 천사처럼 내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었지.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나의 잿빛 인생을 찬란한 빛으로 물들였네. 사랑해요, 은하씨.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삶의 유일한 사랑.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게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서로의 일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모가 되었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은하는 지혜롭고 따뜻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혁과 은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노선, 그 시간대의 마지막 열차였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지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회장님, 아니, 여보 모습 정말 가관이었는데 그렇게 잘생긴 노숙자는 난생 처음 봤다니까요. 은하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그 지하철을 잘못 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용기를 내어 내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혁은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지하철은 그들의 추억과 사랑을 싣고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잘못한 지하철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여정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철로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었다.